작가 작품 해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불후의 거장이다. 그의 작품은 하나같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인류 공동의 불변의 진리를 종교, 철학, 사상적 견지에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평론가들은 그를 가리켜 울창한 숲, 깊은 바다, 심오한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문학 세계는 씹으면 씹을수록 진미가 나는 고기와 같아서 단숨에 이해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의 전생애를 두고 괴롭혔던 불치의 간질병, 단두대 위에 올라섬으로써 느낄 수 있었던 죽음의 절망, 사형 집행 몇 분 전의 특사, 생지옥과도 같은 시베리아의 감옥 생활 등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뛰어난 영혼은 언제나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찼고 인간 본연의 선과 악을 규명했으며 언제나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해 주어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는 실존과 자학의 작가, 분열과 비밀의 고개로서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내면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모스크바에서 출생하여 청년기 이후를 페테르스부르크, 즉 현재의 레닌그라드에서 보냈다. 때문에 작품 구성상이나 수법이 도시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유복하지 못한 도시의 고용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둡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작가이듯이 그 작품 내용에 있어서도 거의 도회지를 배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도회성은 또한 그 놀라운 심리주의의 모체가 되었다. 혼잡한 도시의 골목길에서 분주한 생활의 비대로 잔악해져 오는 냉랭한 에고이즘, 이처럼 무의미한 변태적 생활의 무서운 지옥 속에서 그는 자기 예술의 소재를 구했던 것이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작중 인물의 성격의 다면성에 있다. 그는 인간의 내부에 공존하는 모순된 두 개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각 방면으로 추구하고 폭로하고 설정해 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그의 최초의 장편으로서 마지막 대작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나란히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하던 해는 1865년 그의 나이 44세 때였고 그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순환의 해였다. 그 전해인 1864년 4월에는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결혼하여 7년을 함께 살아온 그의 아내 마리아를 잃었고 6월에는 그의 문학적 수업을 격려했던 형 미하일을 잃었으며 12월에는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리예프를 연달아 저 세상으로 보냈다. 게다가 그의 간질병 발작은 더욱 빈번해졌고 형이 남겨두고 간 유가족과 막대한 부채를 떠맡은 그는 지금까지 쓴 모든 작품의 판권에다 앞으로 쓸 신작까지 합쳐서 불과 3,000루블을 받고 출판사에 넘겨주고 도망치듯이 독일의 비스바덴으로 외유를 떠났으나 그곳에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결국 그는 도박장에서 마지막 여비마저 몽땅 털리고 나서 겨우 전부터 구상 중이던 죄와 벌을 착수했으나 비참한 궁핍은 벗어날 길이 없었고 끝내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죄와 벌은 1866년 러시아 통보 1월호에 그 일부가 실리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해 말까지 8회에 걸쳐 연재 형식으로 발표된 다음 그 이듬해인 1867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을 범인과 비범인으로 분류하고 비범인은 전 인류의 생활에 무한히 공헌할 수 있는 발견을 했을 때 방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뉴턴과 같은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류 전체의 행복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일부분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것에 분격하고 있었다. 가난이라는 죄목 때문에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있는 반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쥐꼬리만큼도 없고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은 고리대금업자 노파가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주인공은 노파를 살해한 후 번민과 불안과 고뇌 속을 방황하다가 가족의 호구지책을 위해 매춘부가 된 가련한 소냐를 알게 된다. 그는 소냐가 투신 자살을 하든가 미쳐버리든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냐의 발 밑에 엎드려 그녀의 발에 키스하면서 나는 당신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고통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서 가엾은 살인범은 불쌍한 매춘부가 읽어주는 성경구절 나사로의 부활을 듣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위대한 창부의 영향에 감화되어 마침내 센나야 광장에 엎드려 자기가 더럽힌 돼지의 입을 맞추고 자수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자기 이론의 명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있다면 단지 자기도 나폴레옹이 될 수 있다고 과신한 것뿐이었다. 독일의 어떤 평론가들은 대단원을 내리는 에필로그에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최후까지 그 악마적 초인적 개인주의를 관철케 하지 않고 평범한 그리스도적 모랄에 굴복해 함으로써 대담한 강자의 반항을 용머리의 뱀꼬리로 끝나게 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는데 역자의 의견은 그와 달리하고 싶다. 즉 주인공은 평범한 그리스도교적 모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대지의 의미를 인식했고 사랑을 깨달은 것으로 보면 이건 곡해일까? 다시 말하자면 소냐가 한 여성이기에 앞서 어머니의 의미도 겸비하고 있었던 것은 시베리아의 유형수들이 모자를 벗고 소피아 세면노브나 당신은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분이요 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본문의 내용대로 소냐는 결코 죄수들에게 돈을 주거나 특별히 돌봐준 일도 없었다. 대지는 번식을 하니까 모체요. 낳은 것은 또 사랑으로 감싸니까 그것이 곧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닌가 한다. 끝으로 부연하자면 어떤 특별한 사상을 가진 개인주의라 해도 아주 원초적인 사랑까지 거역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주인공이 성경을 펼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토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라 해석한 것이다. 7월 초순,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저녁 무렵 한 청년이 뒷골목 하숙방에서 나와 좀 주저하는 듯한 걸음으로 K다리 쪽을 향하여 걷고 있었다. 그는 다행히도 계단에서 하숙집 안주인과 마주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가 하숙하는 골방은 높다란 5층 건물의 지붕 밑에 있는데 그것은 방이라기보다 차라리 벽장에 가까운 편이었다. 더구나 주인 여자가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으므로 밖에 나갈 때는 언제나 층계 쪽으로 활짝 열려져 있는 주인네 부엌 옆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떤 병적인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곤 했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다. 실은 여러 달째 하숙비가 밀려 있었으므로 얼굴을 마주치는 게 겁이 났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까지 겁이 많고 나약한 청년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는 우울증과도 같은 흥분하기 쉬운 긴장 상태에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자기 자신 속에 틀어박혀 있게 되었고 안주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궁색한 생활에 쪼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런 가난마저도 최근에 와선 그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꼭 해야 할 일까지도 모두 내팽개친 채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하숙집 안주인 따위는 조금도 두려울 게 없었다. 그러나 계단 위에 서서 귀찮은 하숙비 독촉이나 협박조의 잔소리, 애걸복걸하는 온갖 넋두리를 듣고 나서 상대방을 달래거나 사과를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기보다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계단을 빠져나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100번 나았다. 하숙비 몇 푼에 그런 짓을 벌이는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더구나 큰 일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작 한 길로 나오고 보면 하숙집 안주인과 만나는 것을 그토록이나 겁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한 일을 단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면서 이런 하찮은 일에 겁을 먹다니 하고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했다. 그렇지.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 여하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인간은 겁을 먹고 있다. 그건 이미 하나의 공통된 원리 아닌가. 한데 인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새로운 한 걸음, 새로운 자기 자신의 말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고 있다. 그건 그렇고 너무 많이 짓거리고 있는 것 같군. 너무 짓거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야. 아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짓거리고만 있는 건지도 모르지.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옛날 이야기처럼 허황된 일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짓거리는 버릇이 생긴 모양이야. 그보다도 무엇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걸까? 과연 달은 그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천만에 바람직한 일이기는커녕 자신을 공상 속으로 끌고 가고 있을 뿐이야. 이를테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놀이개다. 맞았어. 놀이개라고 하는 편이 적절하겠군. 거리는 질식할 듯한 더위가 깔려 있었다. 게다가 숨막히는 공기, 사람의 혼잡,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석회, 건축장의 발판, 벽돌, 먼지, 그리고 별장을 빌릴 능력이 없는 소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 독특한 여름의 악취.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그렇잖아도 혼란으로 들끓는 청년의 심경을 불쾌한 자극으로 핥히는 것이었다. 시내에서도 특히 이 근처 선술집에서 풍기는 참을 수 없는 냄새. 게다가 근무 시간 중인데도 쉴 새 없이 부딪히는 주정꾼들이 이러한 풍경의 불쾌하고 우울한 색채를 더욱 짙게 해주었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혐오의 빛이 한순간 청년의 심약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아름다운 검은 눈에 갈색 머리털을 가진 보기 드문 미남자로서 키는 중키보다 크고 날씬한 몸매에 균형 잡힌 체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깊은 명상에, 아니 명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망각 상태에 빠지기라도 한 듯이 이미 주위의 사물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고 또한 눈여겨보려 하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가끔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가끔 정신이 혼란해질 만큼 자기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이틀째나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매우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비록 그런 옷차림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누더기 옷을 걸치고 대낮에 거리에 나오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 구역은 옷차림 따위로 남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수없이 즐비한 소문난 사창가, 특히 이 중부 페테르스부르크의 거리나 뒷골목에 들끓고 있는 직공과 노동자들의 무리, 이런 것들이 가끔 이 부근 일대의 거리 풍경을 괴상한 색채의 인물들로 얼룩지게 하므로 좀 색다른 사람을 보고 놀란다면 오히려 놀라는 편이 이상할 정도였다.
게다가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멸시감이 쌓이고 또 쌓여 있었으므로 때때로 느끼곤 하는 젊은이다운 섬세한 감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리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누더기 옷을 조금도 부끄럽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만나기를 꺼리는 옛 친구를 만났을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중에 커다란 진마차에 올라탄 주정뱅이가 지금쯤 무슨 일로 어디로 실려가는지는 모르지만 거리를 지나치면서 갑자기 그에게 "야, 이 독일 번거지 쓴 놈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청년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모자를 움켜잡았다. 비록 높고 둥그런 고급 모자였지만 이미 낡을 대로 낡아서 변색되었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얼룩투성이인데다가 챙은 떨어져 나가고 한쪽 끝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옆으로 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것은 수치심이 아니었다. 그는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니까. 무엇보다 이런 게 나쁘단 말이야. 이따위 사소한 일이 모처럼의 계획을 망쳐놓을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이 모자는 눈에 띄기 쉬워. 꼴불견이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기 쉽단 말이야. 이 누더기 옷에는 아무리 낡았어도 둥그런 학생모가 제일이야. 이따위 번거지 같은 것으로는 안 돼. 이런 걸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1km 밖에서도 눈에 띄어 곧 기억해버릴 거야. 중요한 것은 되도록 남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해. 사소한 일일수록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사소한 일이 왕왕 전체를 망쳐버리거든. 그는 그다지 오래 걷진 않았다. 자기 집 문간에서 몇 걸음쯤 된다는 것까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 정확히 730걸음이었다. 언젠가 골똘히 공상에 열중했을 때 그는 우연히 그것을 세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기 자신의 공상을 믿지 않았었다. 오로지 추악하긴 하지만 매력적이고 대담무쌍한 망상으로 자기 자신을 자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이미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력과 결단성이 없는 데에 대해 온갖 자조적인 독백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추악한 공상을 하나의 확고한 계획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그는 지금 그 계획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가슴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이윽고 그는 가슴이 설레이고 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한쪽의 벽이 시궁창으로 면하고 또 한쪽이 길거리에 접하고 있는 굉장히 큰 집으로 다가갔다. 이 집은 전체가 여러 개의 조그만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었고 온갖 종류의 직업인 재봉사, 자물쇠장수, 여자 요리사, 각양각색의 독일 사람, 자기 몸을 팔아 살아가는 젊은 여자, 하급 관리 등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두 개의 출입문과 그에 속하는 앞마당에는 언제나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청년은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마주치지 않았으므로 지극히 만족한 표정으로 문에서 바로 오른편에 있는 계단 쪽으로 미끄러지듯 숨어 들어갔다. 계단은 어둡고 좁은 뒤층계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잘 살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어두운 곳이라면 호기심이 강한 사람의 시선이라도 위험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렇게 겁을 집어먹는데 정작 실행할 때가 되면 도대체 어쩔 셈인가? 4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아파트로부터 가구를 드러내고 있는 군 출신의 인부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다. 이 아파트에는 독일인 관리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하, 그 독일인이 이사를 가는 모양이군. 그러면 이 계단 입구로 통하는 4층엔 당분간 그 노파의 방 하나만이 남는 셈이다. 참 잘 됐군.
다시 이런 생각으로 기웃거리며 노파가 사는 방의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은 노쇠가 아니고 함석으로 만든 모양이어서 약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런 조그만 아파트에는 대개 어느 방이고 이런 초인종이 달려 있기 마련이다. 그는 이미 이 초인종 소리 같은 것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독특한 음향이 갑자기 그에게 어떤 것을 떠올리게 했고 무엇인가를 생생히 생각나게 한 것 같았다. 그는 흠칫 몸을 떨었다.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 있었던 탓이다. 잠시 후에 문이 조금 열리더니 주인이 사뭇 경계하는 눈초리로 손님을 훑어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 조그만 눈만이 반짝였다. 그러나 계단 옆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안심한 듯 문을 활짝 열었다. 청년은 문지방을 넘어 칸막이로 차단된 어두컴컴한 문간방으로 들어섰다. 칸막이 저쪽은 좁다란 부엌이었다. 노파는 말없이 그의 앞에 버티고 서서 미심쩍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심술궂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과 조그맣고 뾰족한 코, 왜소하고 여윈 몸집에 60여 세쯤 되어 보이는 노파였는데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황갈색 머리에는 머리기름이 흐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대학생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뵌 일이 있는. 좀 더 상냥하게 굴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청년은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 생각나는군요. 알다마다요. 당신이 왔던 일을. 노파는 여전히 그의 얼굴에서 경계의 빛을 떼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은 또 그때와 같은 용건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심 많은 노파의 태도에 약간 당황했다. 이 노파는 항상 이럴 것이다. 전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 라고 그는 불쾌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노파는 뭔가 생각하는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고 한쪽으로 몸을 비켜 안으로 통하는 문을 가리켰다. 자, 들어가요. 청년이 들어간 곳은 그리 크지 않은 방으로 벽지가 노랗고 창가에는 몇 개의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모슬린 커튼이 쳐져 있는데 때마침 저녁 햇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 햇빛이 비춰주겠지. 라스콜리니코프에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될 수 있는 대로 방 안의 모든 것을 세밀히 관찰해 두려고 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별다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는 모두 몹시 낡은 누런 빛깔의 목재였는데 커다란 등받이가 뒤로 휘어있는 벽가에 세워져 있는 의자, 거울 달린 화장대, 노란 액자에 든 값싼 그림이 전부였다. 방 한 구석에 그리 크지 않은 성상 앞에는 촛불 대용의 조그만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그만 안방으로 통하는 입구에 들이운 옥양목 커튼을 곁눈질해 보았다. 그 방에는 노파의 침대와 장롱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아직 한 번도 그 안을 들여다본 일이 없었다. 노파가 쓰고 있는 방은 이 두 개가 전부였다. 그래, 무슨 일로? 노파는 방으로 들어가자 퉁명스런 어조로 물었다. 그리고 방문객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 아까와 같이 그의 정면에 버티고 섰다. 맡길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얄팍한 은시계를 꺼냈다. 뒷뚜껑에는 지구 모형이 새겨져 있고 시계줄은 쇠줄이었다. 하지만 저번 것도 벌써 기한이 지났어요. 그저께로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럼 한 달분 이자를 갚죠. 좀 더 봐주십시오. 글쎄, 봐주든 팔아버리든 그건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시계는 좀 더 봐줄 수가 있겠죠?
언제나 이따위 쓸모없는 것만 가져오는군. 이런 건 통 값이 안 나간단 말씀이야. 먼저 번에도 반지 하나에 2장이나 주었지만 그것도 보석상에 가면 새 것이라도 한 장 반이면 살 수 있는 건데. 사루불만 봐주십시오. 꼭 찾을 겁니다. 그건 제 아버지의 유물이니까요. 곧 돈이 올 겁니다. 1루블 반으로 하지. 그것도 먼저 이자를 제하고. 그래도 좋다면. 1루블 반이라고요? 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리쳤다. 능히 4루블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1루블 반이라니. 마음대로 하시오. 노파는 이렇게 말하고 시계를 도로 내밀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렇다고 가볼 만한 다른 전당포도 없거니와 자기가 여기 온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떠올리고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그는 내뱉듯 말했다. 노파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찾으면서 커튼 저쪽 방으로 갔다. 청년은 방 한가운데에 혼자 남게 되자 바싹 귀를 곤두세우고 이것저것 궁리하기 시작했다. 노파가 장롱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윗서랍쯤 될 게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오른쪽 호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다니는군. 모두 한 꾸러미에 끼워서. 그중엔 다른 것보다 3배쯤 큰 톱니 모양의 것이 하나 있는데 물론 그것은 장롱 열쇠가 아닐 게다. 그렇다면 어딘가 다른 귀금속함이라든가 괴짝 같은 게 있을 거야. 이건 재미있는 일이군. 귀금속함에는 대개 그런 열쇠를 쓰게 되어 있거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열한 생각이냐. 노파가 돌아왔다. 그럼 1루블에 대해 한 달치 이자를 10카페이카로 쳐서 1루블 반이면 이자로 15카페이카. 그리고 지난번에 2루블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으로 20카페이카. 모두 합하면 35카페이카. 지금 그 시계 잡힌 것으로 당신 손에 들어갈 돈은 1루블 15카페이카군. 자, 받아요. 아니, 그럼 겨우 1루블 15카페이카밖에 안 됩니까? 계산해 보시오. 청년은 다투려고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그는 물끄러미 노파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할 말이나 할 일이 남아있는 듯이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듯했다. 어쩌면 며칠 안으로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은으로 된 근사한 담배 케이스인데 친구한테서 되찾아오는 대로. 그는 더듬거리다가 갑자기 입을 닫았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할머니는 늘 혼자 계시는군요. 동생은 어디 가셨나요? 현관으로 나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는 이렇게 물었다. 왜? 동생에게 무슨 용무라도 있어? 노파는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물었다. 아닙니다. 그저 물어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하여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마음의 혼란은 더욱더 심해졌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갑자기 무엇에라도 얻어맞은 듯이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간신히 거리로 나오자 그는 마치 더러운 생각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머리를 마구 흔들었다. 아, 이 얼마나 추악한 일이냐. 도대체 정말 내가... 아니 이건 바보짓이야.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런데 이런 무서운 생각이 어떻게 내 머리에 떠올랐을까? 어떻게 내 심장이 이런 더러운 일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더럽고 추악하다. 추악해. 그런데도 나는 꼬박 한 달 동안이나...
그러나 그는 말이나 외침으로 자기의 흥분을 표현할 순 없었다. 노파의 집을 향해 갈 때부터 이미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괴롭히던 끝없는 혐오감은 지금 엄청난 크기로 더욱 뚜렷이 그 정체를 드러내버렸으므로 그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오가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보도를 걸어갔다. 그는 다음 거리에 이르러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기가 어느 선술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술집으로 들어가려면 보도에서 돌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주정꾼 두 사람이 서로 몸을 기대며 욕지거리를 하면서 계단을 올라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 지하실로 내려갔다. 아직 한 번도 술집에 들어가 본 일이 없지만 지금은 머리가 혼란한 데다가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찬 맥주라도 한 잔 들이켜고 싶었다. 더구나 갑자기 엄습한 피로의 원인도 공복 때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둡고 더러운 한쪽 구석 끈적끈적한 탁자 앞에 자리를 잡고는 맥주를 주문하고 첫 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러자 곧 기분도 안정되고 정신이 분명해졌다. 이건 모두 어리석은 생각이야. 하고 그는 한 가닥 희망을 느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황할 건 조금도 없어. 모두가 몸이 좀 불편하기 때문이다. 고작 맥주 한 잔, 빵 한 조각으로 의식이 말짱해지다니 말이야. 참, 세상 만사가 이렇게도 어리석다니. 그러나 이렇게 침이라도 뱉고 싶은 경멸을 느끼면서도 그는 어떤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것 같이 주위를 돌아보며 그곳 사람들에게 다정스런 눈길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순간조차도 모든 것을 좋은 편으로만 받아들이려는 그 감수성 자체가 역시 병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예감하고 있었다. 술집에는 그다지 손님이 많지 않았다. 계단에서 마주쳤던 두 술꾼에 이어 손품금을 들고 여자 한 사람을 거느린 5인조가 우르르 나가버렸기 때문에 술집 안은 휑하니 조용해졌다. 남은 사람은 거나하게 취한 장사꾼 차림의 사나이와 시베리아식 짧은 외투에 잿빛 턱수염을 기른 몸집이 크고 뚱뚱한 그의 친구가 맥주잔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 사나이는 고주망태가 되어 벤치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꿈꾸듯이 가끔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는가 하면 두 팔을 좌우로 벌리기도 하고 벤치에 누운 채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슨 가사의 구절을 생각해내려고 애쓰면서 되먹지도 않은 노래를 불렀다. 1년 내내 마누라를 애무했다네. 꼬박 1년을 애무했다네. 포차 체스카야 거리를 지나노라면 옛날의 그님을 볼 수 있다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꿈결에 동감하는 사람은 없었다. 말수가 적은 그의 친구는 이러한 흥분의 발작을 오히려 적의가 넘치는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술병을 앞에 놓고 이따금 한 모금씩 들이키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도 역시 어느 만큼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